안녕하세요. 어디서든 북콘서트 2022년 두 번째 북콘서트 어디서든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박수 소리 들리시죠? 저희가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어디서든 북콘서트 오늘부터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00만 명 정도가 오셨는데요. 저희가 장소가 좀 협소해서 소수정의 엘리트 몇 분만 모셔놓고 지금 좋은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 왜요? 자,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박수 소리 좀 예? 장난 아니죠, 여러분? 예, 서울특보고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이렇게 대면으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지켜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고 저 또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엔데믹으로 갈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었던 것들 또 당당하게 이뤄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보고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인문학 수업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기술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의 안방, 손바닥으로 찾아뵙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와, 정말 세상 살기 참 편해졌다. 만나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의 시대는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다. 정말 그 세계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산업혁명과는 다른 차원의 것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기계가 우리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기도 하고 빅데이터 내 거 자꾸 뽑아가려고 한다는데 어디에 써먹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오늘 이 교수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경제사회란 어떤 것이며 그중 가치 팬덤을 경제사회에 반영한 결과를 사례로 우리에게 경제공감 이야기를 해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융합산업진흥원장이시면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창업지도 교수이신 최재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좋네요. 네. 자, 최재철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잘생겼는데 보여주셔야지 벗으세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것이 그 메타버스. 네. 맞습니까? 네. 메타버스 저 427번 타고 다니는데 몇 번, 버스를 타는 거는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네, 버스 안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죠. 인생이 엄청나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삶과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걸 포인트로 관점을 두고 교수님 강의 들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직능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능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트렌드가 어디 있느냐에 핵심을 두고 있을 것 같아요. 팩트는 거기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오시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거 좀 돈이 든다고 하니까 돈이 좀 될까요? 교수님 얘기 좀 들으면? 되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되죠. 네. 앞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변해 갈지 굉장히 정신 차리고 나면 다른 기술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미 내일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리고 보면 가치 팬덤이라는 얘기가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최재철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네요. 그죠?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오늘 아침 7시부터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춘천에 가서 3시간 수업하고 특별하게 또 제가 노래도 하고 통기타도 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디션도 보고 왔어요. 참 희한하죠? 네. 세상 살아가는 게. 네. 근데 그러면서도 하루를 엄청나게 바쁘게 보내고 있는 거죠. 강의도 많고 지난 한 주만 해도 거의 풀타임으로 홍성을 비롯해서 지방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강의하는 패턴은 조금 센데요. 강의하는 패턴은
주로 토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소통하는 형태의 강의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도 받고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또 제가 통기타를 들고 노래를 또 해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건드려주는 그런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되는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는 내용은 메타버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저런 주제성을 떠나서 누군가 단어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국제 언어가 된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크레비즈예요. 그래서 크레비즈 인증 시대가 됐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미 20년 전에 저는 그걸 회사 상호로 사용했어요.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약자를 따서 CREBIG 해가지고 크레비즈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그걸 인증하는 시대가 됐고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나 크레비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뭐 제퍼토나 이런 단어들은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단초적인 그것에 숨어 있는 문화를 인식하면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좀 미만 4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공감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죠. 그죠? 여러분들 TV를 보면 무조건 뭔가를 사라고 광고를 하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무너져 버리죠. 무슨 얘기냐? 소비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저 국제적인 머니 싸움이죠. 전쟁도 그 머니에 의해서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고 무기를 팔아먹고 그거에 돈을 벌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케네디가 왜 암살됐을까요? 전쟁을 못하게 하니까 쏴 죽여버린 거죠. 네? 그런 그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돈의 경제가 있고 정치의 경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인문학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사회 이야기예요.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게 뭐 같습니까? 네? 강아지? 강아지예요? 네. 모양은 강아지 맞죠? 근데 저게 드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드론은 누가 만들었죠? 엔지니어죠. 드론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든 사람은 엔지니어예요. 그 엔지니어가 가진 기술을 이건 일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본의 언어 선생님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어 선생님이 거기다가 인문학적 개념을 개입한 거예요. 어떻게? 적의 마을을 날아다니면서 이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라는 집에 가면 A 가정에서는 무엇을 생산하고 어떤 것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 마치 비콘처럼. 비콘 뭔지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네. 큰일 났네. 비콘은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내 스마트폰에 딱 떠요. 오늘 갈비탕 세일합니다.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걸 딱 문에다 붙여놓죠. 그걸 비콘이라고 해요. 아주 단순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사람이 있으면 인사도 하고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깨우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드론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든 기술자 이 엔지니어들은 그냥 드론을 만든 거예요. 개념적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인문학적 기반을 개입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바로 이런 상품들이죠. 결국 이거는 기계가 아닌 거죠. 우리가 느낄 때는 기계로 느끼겠지만 사실은 기계가 아닌 거예요.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술과 인문학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이제 인기가 많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요것을 알았으니까, 맞아. 개념적으로, 기계문명의 발전,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이러한 발달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인문학이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저 최지철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강의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 딱 열어요. 그리고 최재철 검색해요. 맞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겸손하시는 것 같아. 다른 강의장 가면 제가 이름을 딱 밝히는 순간부터 그걸 검색합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왠지 아세요? 검색해도 전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제 데이터를 지우는데 4년 걸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쓴 이 문자 쓰레기가 엄청나게 여러분이 글 쓴 것들이 다양한 각도로 퍼져가지고 누가 퍼가고 이래서 인터넷상에 쓰레기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지울 수 없거든요. 네, 그걸 지우는데 저는 4년 걸렸어요. 제 사진 내리고 제 컬럼, 제 영상 이거 다 지우는데 구글까지 정확하고 다 하는데 뿌리까지 찾아서 지우는데 4년 걸렸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지금 검색부터 해요. 인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지 못해요. 되게 불쌍해요. 옛날에 이러한 문명이 없었을 때는 정말로 자기가 결정했어요.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확신을 갖고 행동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컴 열든지 스마트폰 열든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결정장애 환자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를 따라가죠? 브랜드를 따라가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요? 이거 뭔지 아시죠? 나이키라는 건 이거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결국 뭐냐? 내가 결정장애고 선택이 참 어려울 때는 사회적 공감을 가지고 있는 나이키라는 저 브랜드를 신고 어떻게 해요? 만족해하는 거지, 스스로. 나도 그들의 대열에 끼었다. 그죠? 스타벅스 커피는 아주 로우 제품이에요. 미국에서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엘리트 직장인은 스타벅스 컵을 이렇게 일부러 컵이 보여. 스타벅스가 보이게 들고 다녀요. 작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야만 뭐 뉴요커 같아. 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 공감을 갖고 있는 브랜드에 우리는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이키가 아닌 다른 신발을 신어도 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것도 결정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브랜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브랜드에는 뭐가 있죠? 저 나이키라는 브랜드면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는 나이키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결국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신어야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장애 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는 사회적 공감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결정장애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까 빅데이터, 남정희 민님 아까 말했죠. 그들이 계속 수집하고 자본주의 개념에 의해서 그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서 그들에게 집약적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단어 검색 한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그 단어와 연관된 광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구글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써먹는 방법이죠. 우리가 검색창에 검색 하나를 함으로써 내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닌 연관성 있는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 없는 정보. 근데 그러한 모든 정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결정 장애를 갖지 마시고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시기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빈곤 탈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전 풍요로워졌지만 그 이전의 사회, 과거 사회에는 돈을 벌어서 빨리 좀 부자가 되자 뭐 이런 것들로 성장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치와 비전,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두 번째 볼까요? 목표도 옛날에는 한우물을 팔아 그랬어요. 맞죠? 어르신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한우물을 팔아 그래 성공한다. 근데 어때요? 지금은 목표가 불확실해요. 너무 멀티플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몰라.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내 직업은 안 보여줘요.
그래서 목표가 불확실해요.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가불 문화 속에 우리는 우리 시대, 즉 다시 말하면 지금 MZ세대 말고 그 이전 세대는 가불 문화 속에 살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이 무대에 서서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여기 앉아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그죠? 맞죠? 물론 여기도 지금 강사나 뭐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거의 80%는 매일 의리야. 그리고 인간은 의리예요. 다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가불 문화에서 수평 문화로 변화가 되고 있다. 또 볼게요. 옛날에는 실패한 사람을 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실패한 사람을 지원한다. 체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또 봅시다. 효율과 성실이었는데 옛날에는 학훈 이래서 왜 교실에 지금도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성실, 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혁신과 창조, 창의 이래서 이렇게 교육 가르칠 때도 옛날에는 정답을 막 외계했어요. 저도 영어 교과서 터맨드 주식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딱,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딱 올라갈 때 하만드 주기하고 게트웨이 수학, 그러니까 게트웨이하고 중국 마스터 수학 이거를 띄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외게 했어요. 다 외면 그걸 불에 태워서 마셔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교과서 게트웨이나 톰앤리 주디를 다 한 거를 다 외우고 국민학교 6학년 때 다 외우고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영어를 하게 돼요. 선생님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형태의 스파르타식 교육을 했고 지금은 창의가 중요하다. 네. 창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지원과 규제의 시대에서 이제 자율과 경쟁의 시대로 변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국가 후원 중심의 사업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로 모든 경제가 넘어오고 있다. 이걸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봅시다. 실용학문 과학기술에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서는 실용학문을 배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대학은 지금의 존재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결코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교과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현인이라고 하죠. 현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견인이잖아요. 미래를 짐작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냐? 다 문인들이에요. 과학자도 없어요. 과학자는 현인이에요. 존재하는 것, 물질계에 존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혀 창의나 상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보셨죠? 드론. 강아지 드론이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드론인데 거기에 창의를 넣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 기반의 과학기술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보면 써 있죠. 팬덤을 만들어라 있어요. 팬덤은 뭔지 아시죠? 팔로우가 많은 거죠. 제가 2001년도에 지금은 네이버가 좀 많아졌죠. 2001년도에 다음 카페의 최고였어요. 팔로워가 1,800만 명이 넘었어요. 1,800에 대해서 1,800만 명에 대해서 놀라움이 없으시네. 네? 감이 안 오죠? 1,800만 명이면요. 저는 선거 나가면 이게요. 그때 우리 그 전국에 있는 조직 팀장들이 우리 교수님 나갑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떠났죠. 2013년도에 온라인을 졸업했다고 저는 얘기해요. 다시는 이제 온라인 작업을 안 한다.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친구하고 댓글 지식 하나 가지고 댓글 1000개를 갖고 싸웠어요. 끝까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댓글을 아시죠? 계속 반박이 들어오고 저는 달고 이랬어요. 근데 내공이 엄청나게 세. 근데 그때는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죠? 익명이잖아. 다 닉네임을 썼잖아.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공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콜을 했어요. 내가 딱 꼬랑지 내리고 뵙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메일인 부산이야. 열심히 내려갔죠. 딱 만나는 순간 사람은요 5분 이내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이 끝납니다. 아시죠? 그냥 보면 그냥 바로 어느 정도는 딱 들어와요. 근데 바로 일어났어요. 그 친구는 검색해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쓰는 글이었고 그 친구는 계속 검색해서 찾아서 올리는 글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공이. 네? 그 순간 제가 이게 허구다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2013년도에 카페 다 포기했어요. 모든 온라인, 지금은 페이스북 딱 하나만 합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 조금 손대고 있는데 이미 SNS 분야 쪽으로 이제 통달을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SNS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도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걸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온라인을 버리게 됐고 이제 13년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나서서 강의도 하게 되고 사람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팬덤을 만들어라. 제가 18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아직 아무도 노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놀랐어요. 1800명을 내 팔로워를 만들려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얻은 게 뭐냐? 안티 최재철 카페. 제 이름이 최재철입니다. 안티 최재철 카페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가십을 하고 뭐 그 사람을 방해하거나 이게 아니라 제가 강의할 때 썼던 단어에 대해서 반대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안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했다 할 수 있어요. 네. 자, 팬덤을 만들어라. 그래서 중요한 건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성공하는 길이다. 볼게요. 자, 물질 중심에서 공감 자본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전환했어요. 물질의 시대에서 서로 공감하지 못하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생존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느냐가 나의 자산이다.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나를 공감하기 때문에 팔로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인생의 기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공할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성공할까? 미래에. 네. 경제, 그러니까 삶과 경제니까 삶으로 넘어가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을 창조하라. 나이키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됐죠? 나이키라는 공감이라는 걸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신뢰해. 그렇게 비싸, 신발이. 그런데도 그걸 신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다는 문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을 창조해라. 내가 뭘 하려면 이제 내가 취업하려도 면접관이 나를 인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지해야 내가 취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 직능이 아까 말했던 다양한 멀티플한 직능을 갖고 있어야만 뽑아져요. 여러분들 GIG라는 거 아세요? 긱. GIG에 대해서 아시는 분? 몰라요? 긱 비즈니스라고 하죠. 또는 긱 이코노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어떤 시대의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직업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다양한 직능을 가지고 있어. 근데 A라는 직능이 필요한 회사에서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버려요. 그럼 다른 회사에서 또 다른 직능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내 직능을 사서 또는 팔 수 있는 사람을 기기라고 해요. 그래서 긱워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첫 페이지에 긱워커라는 단어를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조업 분야, 뭐 서비스 분야, 요식업 분야, 뭐 프랜차이즈 창업 분야 여러 분야에서 저를 부르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직능을 멀티플라이 가지고 있으면 긱워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긱워커는 뭐 어떻게 되냐? 절대 고용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죠. 이따 마지막 페이지에 그게 좀 나오는데 어쨌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을 창조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과 인간다움을 가져야 된다. 점차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고 막 이 SNS 문명들이 발달함으로써 휴머니즘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죠? 또 옆에 친구가 내면적으로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도 전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다움을 가졌을 때 팔로우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물질 자본이 아니라 소비자의 공감이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톰 아시죠? 이거는 정말 그 신화죠, 신화. 이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최초의 이 친구, 아톰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이라는 영화 장르가 없을 때 이게 만들어졌어요. 흑백으로.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952년이에요. 네. 1952년에 이게 만들어졌죠. 저는 1957년생입니다. 나보다 형님입니다. 나보다 형님. 그래서 부럽기도 해요. 근데 저 만화 영화에 저도 되게 빠졌었어요. 흑백 TV 시절에. 저걸 안 보면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근데 이걸 왜 보여줬냐면, 사실은 이 로봇이 이 만화의 주인공인 아톰이라는 로봇이 탄생한 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식을 대신하고자 만든 로봇이었어요. 이 과학자가 자식이 죽어서 그래서 이 자식을 그리기 위해서 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로봇에게 지금의 인공지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1952년도에 인공지능을 집어넣어버렸어요. 7가지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거를 누가 쓴 거죠? 이 만화 작가가 쓴 거예요. 이 만화 작가는 지금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생긴다는 것을 상상으로 그려낸 거예요. 근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럼 만화 작가는 인문학자예요. 엔지니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림, 만화,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다 인문학에 속하죠. 철학까지 다 포함해서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화 작가는 자기의 상상력을 가지고 1950년도에 자기 이 만화에 있는 아톰에게 7가지 기능과 레이저 총을 쏘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달에 착륙하고 이런 거를 이미 그때 그려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현실화됐죠. 그래서 지금 저 영화를 보면 흥미가 없어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지금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산업 분야에 이 만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그럼 결국 뭐예요? 한 인문학자에 의해서 이미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1952년도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 이 두 개를 놓고 봅시다. 메타버스는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있는데 이 공간을 미래의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그 메타버스 안에 세계 속에서 이뤄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쓰이는 화폐가 뭐예요? 지금의 화폐가 아닌 다른 경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기초예요.
A라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에 다양한 기기들이 들어가고 나사가 들어가고 뭐가 다 들어가요. 근데 사이버 세계에다 공장을 또 하나 만들었어. 똑같이 그려서. 그러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나사 하나를 박았는데 이 나사의 마모 기간이 10년이다라고 데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10년 되기 1일 전에 또는 3일 전에 경고가 울려요. 나사를 바꾸라고. 그러면 오프라인상에 나사를 바꾸지 않으면 고장나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기초입니다. 혁명과 혁신은 다르죠. 그죠? 혁명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노동 분야였어요. 그 다음에 다음 산업혁명은 뭐예요? 일자리 부분.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의 인터넷이 개발되어 있고 물질들이 개발되어 있고 무지무지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이 IT 최강의 1위인가요? 전 세계에서? 1위라고 그러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한전이 광케이블을 미리 깔아서 1위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1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따라가는 게 없어요. 2등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종속되게 돼 있어요. 삼성이 말을 알아듣는 언어 기술을 특허를 했죠. 근데 이거를 못 써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글이 가져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TV에 음성을 인식하고 쓰고 있는 거 구글 기술로 지금 나와요. 근데 기술은 삼성이 제공해요. 왜? 삼성이 그걸 했으면 삼성이 자기 거로 해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보다는 인문학자의 상상력에서 먼저 나온다. 모든 것들이. 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어떤 일이든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2000 몇 년이죠? 2006년인가요? 2006년에 저게 성북구청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올 때예요. 그때는 제가 한국경제신문 상업 컬럼리스트를 쓰고 있을 때예요. 그때 썼던 컬럼은 뭐냐면 출동 우리 가게 주치. 지금 백종현 씨가 하고 있는 거. 안 되는 가게를 되게 살려주는 거. 그거를 제가 컬럼을 했어요. 현장 나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그럼 매주 수요일자 성명 컬럼을 썼어요. 근데 그거 지우고 싶은데 못 지우고 있어요, 지금. 왜 지우고 싶겠어요? 응? 쪽팔려서. 그때는 그 트렌드가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경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그 글을 보면. 근데 그거 좀 내리고 싶은데 내가 돈을 받았거든요. 그건 내게 아닌가. 못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궁금해. 그래서 딱 앞에 차를 세우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47가지. 한 사람이. 네? 47가지 일을 하면요. 이거는 신이야, 신. 네, 우리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이 진짜 경제 통이네. 그러니까 저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 47가지 일을 해. 그럼 얼마나 볼까?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를 아주 기절하게 만드는 탑. 내가 벌고 싶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이 사람 진짜 인문학자 같아.
철학가야 완전히. 근데 복장은 청카바에 청바지 입고요. 여기 이게 그 뭐죠? 리퍼, 그 나사 입고 꽂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쇼크를 먹고 저는 다음 일정 포기하고 이 사람을 따라갔어요. 근데 노원구에 사실 분. 근데 이분은 직업이 뭐냐? 3000세대의 집사야. 뭔지 아시죠? 집사가. 그래서 101동 101호에 사시는 분이 언제 아기를 낳을지, 102동 102호에 사시는 분이 싱크대를 언제 바꿀지, 103동 사시는 분이 이사를 언제 갈지, 이걸 달달달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공감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주부들이 수도꼭지가 틀어지면 이 고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냥 가서 고쳐줘. 고쳐주고 뭐라고 그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인지가 되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급하면 전화. 우리 수도꼭지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뭐 틀어지면 이제 물어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사까지 파견해요. 상상을 초월하죠. 왜 그렇게 되냐? 우리들 주변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딱 열고 전화번호 딱 나열해보면 인쇄소 하는 친구, 이삿짐 하는 친구, 뭐 다양한 친구들이 이미 직업군을 가지고 있고 여기만 나가도 벌써 가게들이 쫙 있어요. 샵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오더를 메이드하는 거예요. 오더를 메이드한 공식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32평 극동 아파트를 살면 검색 딱 하면 도배가 얼마 딱 나와요. 아세요? 내가 도배를 하고 싶을 때 32평 무슨 아파트라고 하는 순간 실크 벽지나 일반 벽지나 이렇게 가격이 쫙 나버려요. 이미 데이터가 끝나 있어요. 그 핵심적 팩트만 자기가 익힌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 가서 그 가게와 계약을 해요. 내가 오더를 갖다 주면 몇 프로 줄래?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일은 절대 안 해요. 자기는 3000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오더를 메이드해서 업소에게 줄 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2006년도에. 플랫폼.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먼저 말을 했어요. 야, 이분한테 일단 책 한 권 드려야 돼. 네, 보여줘요. 네. 대단하시네. 그걸 지금의 플랫폼이라고 하죠. 네.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해서 변호사도 파견하고 107호에 사는 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아주머니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민사 변호사냐, 형사 변호사냐, 부동산 관련 변호사냐, 경제사범 변호사냐를 구분해가지고 변호사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베이비시터도 파견해요. 베이비시터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사람도 파견하고 도배도 해주고 결혼 있으면 결혼식 플래너 역할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그 파견회사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삼자가 만들어놓은 파견회사는 내 건 거야. 개념의 차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이분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술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아무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모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소비자 공감에 의한 팬덤 경제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분은 그냥 한 거야. 열심히 가서 친해지고 공감을 얻어내고 나를 팔로워하게 하고 나를 신뢰하게 하면서 오더를 처리해주고 서비스도 하고 이름으로써 팔로워를 만든 거죠. 3000세대라는 것을. 근데 지금은 이게 학술적으로 정리가 됐죠. 학술적으로. 그래서 팬덤 경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공감과 가치 기반의 문화를 바탕으로 미래 직업군이 만들어져야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혁명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혁명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게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못 가고 있는 거지. 맨 정치 싸움만 하고 있고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또 대학의 교수들은 현인이기 때문에 물질계에 완성된 것만을 가르쳐요. 창의적인 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 말이에요. 이런 교육이 없어요. 다 사각 테이블에 뚫러 앉아서 지들끼리 사상 싸움해.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는 아니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만큼 창의력이 뭐예요? 우리는 이 집합식 교육, 집중, 이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창의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이런 혁신을 이룬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투잡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언론에 보급했어요. 그래서 뉴스로 되게 많이 나왔죠. 9시 뉴스에도 나갔어요. 우리 남정민입니다. 방송을 많이 안 했지만 9시 뉴스에도 나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요새는 뭐라고 그러죠? N잡러라고 그래요. N잡러를 만든 친구가 문성식이라는 친구하고 김영기라는 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투잡스를 할 때 제 제자였어요. 저는 투잡스로 끝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시대에 맞는 N잡러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 강의할 때 제가 들어가면 교수님 좀 나가주실래요? 부끄러우니까.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직업에 대한 직능에 대한 멀티플한 것을 기기되고 내가 기기되지 않으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57년생이니까 76학번입니다. 이렇게 해야 금방 알아듣죠? 네, 학번 비교해야 금방 알잖아요. 76학번인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음악 공연도 하죠. 대학로 마로니 공원 매주 화요일 날 오시면요. 제가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어요. 강연도 하고. 노래만 하면 재미없어요.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고 거기에 또 노래도 해요. 그게 156회예요. 매주 화요일이 156회. 156회에 대한 개념이 또 없구나. 역시. 네? 1800만 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서 되게 조용했어. 근데 매주 화요일 156회를 할 때도 좀 조용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숫자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저 친구가 그랬구나. 그 정도에. 근데 그렇게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죠. 강의 전국 다니죠. 강의도 분야가 귀농귀촌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 마을 문화 콘텐츠 발굴하는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도 있고, 프랜차이즈 있고, 외식업 분야, 제조 서비스업 분야, 거기까지 다 해요. 이렇게 강의를 해요. 강의를 지난달인가 한번 국가가 주는 돈으로 강의한 것을 다 카운팅을 해봤어요. 했더니 2000년부터 시작해서 2857을 했더라고요. 무진장 많이 했죠. 그럼 무진장 많이 한 거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많이 벌었겠지. 그잖아요. 우린 경제동물이잖아요. 근데 많이 벌어서 다른 데 또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내가 N잡러가 되려면 내 직능을 또 키워야 돼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직능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저를 찾는 거죠. 오늘 이 강의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찾아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나를 찾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오늘 책도 추천도 메타버스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단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내가 기기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 팔로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내 팔로워 옵션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네? 그래서 팬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좀 바뀌어서 이제 직능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또 직업을 바라보고 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혁명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창의 직능에 대해서.
나를 중심에 두고 도전해라. 지금부터는.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보세요. 모든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다. 어디를 가든요. 저도 희한한 게 어디를 가든 10분 이내에 저는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손님으로 제가 갔어요, 여기를. 근데 10분 정도 지나면 저는 여기 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기기니까. 다양한 직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하다 보면 좀 올라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을 끌고 가는 리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속한 모든 곳은 시장이다. 제가 여기서 저 메타버스를 팔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살 거라. 그죠? 강의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감동받으면 저 책 하나 사야겠다. 저 책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도서예요. 자,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부터 고객이다 라고 바꾸셔야 돼요. 그냥 전화해서 술 한잔 먹자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고객의 개념으로 나를 팔로우하는 고객의 개념으로 서서히 바꾸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관념과 틀 조직에서 나를 끄집어내버려요. 저것 때문에 망해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기서 좀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멘토를 설정하고 벤치마킹 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있다고 그래요. 그죠? 존경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줄 아세요? 존경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존경만 해. 네. 근데 물론 가치관은 같아지죠. 근데 이제 존경하지 마시고 존경은 존경하되 내가 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멘토가 있다면 나는 이미 그와 같은 가치관 안에 있는 것이다. 또 볼게요. 자, 이렇게 멀티로 아까 기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멀티를 나를 무장하려면 시간에 투자하고 자신을 브랜드화하라. 다기능 전문가로 나를 브랜드화하라. 유명해져야 돼. 자기 스스로가 기기라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멀티플한 직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시간을 하루 1시간이라도 확보해라.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한 시간 1시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너 춤 잘 춰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나는 알아. 춤을 못 춘다는 거야. 근데 삼자들은 어떻게 친구들은 나를 평가할 때 춤을 잘 춘다고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친구들이 결정해준 잘 춘다는 것으로 마스터 플랜을 짠다고. 그럼 격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7인데 친구들은 1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착각하고 10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요. 그럼 격차가 3이 생기는 거야. 결국 3 빼면 망한 거예요. 진짜 나여야 되는데 내가 3자가 판단하는 나의 직능으로 짠다는 거예요. 제발 나로 돌아가자. 그럼 7로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해요. 그 다음에 나만의 브랜드를 캐릭터화해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캐릭터를 2000년대에 만들었거든요. 제 이미지를 그려서. 그건 왜냐면 상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캐릭터를 쓰므로. CI, BI 이런 얘기 하죠. 똑같습니다. 나도 나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바뀌어요. 네. 캐릭터 그러면 메타버스 안에서 쓰고 있는 아바타를 의미할 수도 있죠. 그죠? 점점. 자, 그 다음에 남들에게 나의 존재를 충분히 각인시켜라.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기기라는 것을 인지시켰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최대철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각인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미래는 창의 전략이다.
결코 물질적 성공을 가지고 물질로 만들어놓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이제 창의를 보태야 돼. 거기다가 그 보탤 때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어서 인문학적 기반에 의한 기술이 탄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보다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창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익숙한 것에는 1%만 쓰시고 내 역량을, 그 다음에 서툰 것에 10%, 그리고 새로운 것에 100% 올인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꼽아야 돼. 지금 해보지도 않고 저 1%에 갇혀가지고 성공 못해요. 익숙한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못하는 거야. 두려워서. 저 10%에 존재해도 성공률은 90% 나오긴 나와요. 근데 1%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요, 성공을 아예 못하는 거야. 처음부터 안 되는 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100%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안 쓰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러죠. 저건 아주 옛부터 명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와 현재 산업의 발전 과정, 그리고 미래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셨고, 교육 변화의 발전 과정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배울 게 없는 거죠. 그 건물 계속 변함없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심플하고 우리 세대보다 똑똑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말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심플하게 해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1952년 아톰이 형님이라는 얘기, 좋은 정보였고요. 메타버스의 세계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들이 정말 제러미 리프킨이 썼었던 3차 산업혁명이 딱 2004년, 5년, 6년에 딱 나왔는데 15년 상관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네. 빨리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기계 부수관을 어다이트 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이끌고 나서 혁명이 됐단 말이죠. 혁신이었다가. 네. 그렇게 자리 잡는 과정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활동하셨던 거 지금 지우고 싶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을 좀 빌려봤습니다. 네. 많이 버는 만큼 또 다른 데다 쓰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요 정도 이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봤었던 포인트는 그 유물론자들에게, 그치, 과학자나 의사 이렇게 어떤 숫자나 그래프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이 더해지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좀, 이걸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N작 하려면 또 시간이 또 들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1%를 버리고 100%를 할 때까지 그래도 조금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하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요령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하다고 그럽시다. 1억. 그러면 A라는 업종에는 한 10가지의 관련 업종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절대 하나로는 이룰 수 없어요. 모든 업종은 최소한 10개 이상의 연결 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A라는 업종을 하기 위해서 1, 2를 같은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요령을 알지 못하면 100%라는 것을 한 곳에, A라는 곳에 올인하게 돼요. 근데 그 100% A라는 곳에 올인하되 연관이 있는 것은 3, 4개는 같이 키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 광고를 해도 항상 그게 같이 가요. 그 연관된 것들이. 그래서 A가 무너지면 1, 2에서 나를 보완해줘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산 투자해라, 대란을 한 그런, 이렇게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실패도 하고 버는 돈을 다른 곳에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창업 비용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은 하나만 창업하고 B라는 사람은 A라는 비용으로 두세 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야? 한 우물을 파라 그러니까 나머지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거기서 팩트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끄집어다가 내 비즈니스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1억이라는 창업 비용을 가지고 두 개도 같이 성장해요. 그 비용만 이기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항상 창업할 때 세 가지는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망해도 이게 살려주고 또 망하면 이게 살려주고 이렇게 가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번 돈을 이 B에다 또 쓰는 거죠. 결국 뭐냐, 그렇게 틀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요령을 알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쉬워지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직능이 생기는 거예요. 직능을 억지로 배우러 가려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죠. 네. 자, 오늘 아까 플랫폼 정답 미리 맞춰주셔갖고요. 이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멀티 직능, 뭐 N 장르에서 다양한 네. 그런 융합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 네. 자,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하거나 뭐 일반 생활할 때 코어 컴피던스 또 한 곳에 집중해서 노하우를 뭐 축적해서 거기에 이제 승부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대부분 근데 그렇죠. 한음을 파면 이제 지금 뭐 안 된다, 뭐 망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의 그런 자기의 하여튼 특화된 그런 걸 갖지 않고 막 여러 가지를 해버리면 너무 얕은 지식이 돼서 뭐 그냥 까짝거리다가 그냥 망해버리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 한 분야의 옛날 관념대로의 깊은 노하우나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뭐 시대는 그런 게 코어 컴피던스라 그러고 그게 노하우라 그러고 그런 걸 통달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승부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질문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생활의 달인이 또 먹고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한 곳에서 굉장히 특정화된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 제가 요즘에 1대1 맞춤 컨설팅을 해요. 대상이 누구냐면 3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KT, 교직원, 서울시 교육청, 그 다음에 한전, 그 다음에 원전, 여기 이제 퇴직자들이에요. 그럼 대부분 이제 60세, 이 정도거든요. 작년에 제가 400명의 친구가 생겼어요. 그 400명은 다 퇴직자입니다. 퇴직자. 이제 한 교육은 꽤 많은 1000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400명의 친구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저하고 친구를 하고 싶어 해요. 자, 이제 뚜껑을 열었어요. 전화를 해요. 그럼 교육 끝나고 대면 교육이 끝났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요. 저 교수님한테 내가 컨설팅을 받고 싶다 라고 선택을 하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오죠. 그럼 비용은 되게 짭니다. 1대1 맞춤 교육하면 1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런데 시간당. 근데 이렇게 대면 교육하면 강의 비용 많이 받잖아요. 근데 1대1을 하려면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 사람을 컨설팅 하려면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컨설팅이 안 돼요. 자, 35년을 원전에서 근무했어요. 이 사람은 백지예요. 그분을 칭찬해야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이라면 당신이 한우물을 파서 35년 동안 해서 성공했고 집도 샀고 자녀 결혼도 시키고 성공했어. 근데 지금 자기를 찾아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결코 그분은 나로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해요. 다 결혼시키고 다 이제 내보냈으니까 아내하고 둘이 농촌에 가서 살고 싶다. 이제 본질을 찾은 거죠,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는 다운시프트족이 생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소변도 안 버려요. 다시 자원으로 활용해서 쓰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자,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한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건 그 시대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노동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갈 때는 맞았어요. 근데 다시 지금 세대에는 지적, 가치적 공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백지를 멀티로 지금부터 채우거든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강연 중에서 나를 알아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 말씀이 네. 굉장히 공감적도 해요. 왜냐면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의 우물을 팠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화를 하면서 한 400명의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들과 통화로다 2시간을 하거든요. 그럼 1시간은 그분의 인생에 들어가서 제가 익히고 그 인생에 익힌 걸 가지고 어떻게 출구를 찾을지를 또 1시간 동안 얘기해요. 거기서 느낀 게 무서웠어요. 무서울 정도였어요. 왜 무섭냐? 그분은 당장 내일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멀티플한 세대에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옳지만 지금 앞으로에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런 기기라는 게 필요하고 내 직능이 멀티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냥 공부를 하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네, 희망적인 물론이죠. 얘기도 하겠네요. 지금이 시작이죠. 예. 네, 항상.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그 교수님께서 팬덤이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그 팬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셜 채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 과거 4년 동안 이제 본인의 흔적을 이런 인터넷에서 네. 이제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듣고 싶어요. 팬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정작 나의 팬덤들은 나의 흔적을 지웠는가? 오케이. 그 되게 팩트를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팬덤 중에 팩트가 있는 팬덤이 있고 정말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좀 쳤어요. 그래서 한 친구를 해가지고 이 다리뼈가 다 마설어졌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대구에서 강의를 하는데 나를 계속 쳐다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왜 그러지? 왜냐면 강의하다 보면 사람들이 눈을 읽거든요. 그 사람들이 감정을 읽어요. 저분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제 시간에는 한 사람도 안 졸아요. 근데 그 친구가 쳐다보는 시각이 강해. 이게 뭐지? 강의하면서 불안한 거야. 저 친구가 뭔가 사고 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휴식 시간이 딱 됐는데 걸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고 걸어 나와요. 그러더니 딱 오더니 나 저쳐라. 나 모르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하고 동기냐? 저도 이제 그랬겠죠. 근데 그 친구였어요. 이 친구의 인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다리동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덕수상고 유도부장이었어요. 덕수상고. 근데 곤장하고 이랬던 친구가 그 길로 갔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잠재 리스크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그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난 너를 그때 용서했어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아팠죠. 굉장히 아팠죠.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거, 즉 그렇게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사연들의 것들이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요, 선생님 허그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선생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계속 보내주기도 하고 그 1,500만 명의 회원이 있을 때 밤 2, 3시까지 답을 달아주는 거예요. 메일로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절대 당신한테 도움이 안 줄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온라인이라는 SNS 세계 속에는 가져가는 사람만 있지 주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나에게서 가져가는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절대 없어요. 내가 기기고 지식이 많고 디베이스가 많으면 내 거를 퍼가는 사람만 있지 내 팔로우를 뺏어갈 사람만 있어요. 결코 도와주지 않아요. 그거를 인지하고 2013년도에 그 친구와의 1000개 넘게 되는 댓글을 싸우면서 이들은 전부 가난이다. 그리고 버리고 이제 진성의 친구들을 나와 공유할 친구들을 사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이버를 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증강현실, 그리고 그 공간이 시공을 초월한 그 사이버 세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득이 지실일지는 또 내 스스로가 또 알아내야 하는, 걸러내야 하는 게 숙제군요. 네.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검색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나의 직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휴대폰상의 데이터 검색에 의한 내 검색창에서 검색하는 것을 내 직능으로 알아요. 근데 나는 몰라요. 검색한 글을 읽을 뿐인 그냥 단순 기능인이지 내가 정말 그걸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일상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쓰지 못해요. 네, 그래서 아까 결정장애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의 관계 어떻게 또 알아들어야 될까요? 아톰이죠, 뭐. 아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4차 산업혁명은 물질적 혁명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계의 혁명도 아니에요. 우리 정신세계의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4차 산업, 사이버 세계, 뭐 고글, 뭐 또 뭐죠?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물질계예요. 근데 이것을 사용할 정신계가 안 들어가면 이건 혁명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들의 정신세계와 인문학적 기반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완전히 바뀌어 있기 전까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옛날에 어떤 한 스님이 그랬어요. 국민 전인국이 필요하다. 국민 전인 교육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 격차가 있잖아요. 빈부 차이에 의해서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로 와서 식견도 넓히고 시각도 넓히는. 그래서 국민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정에서 잡아갔어요. 교육부를 비판한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잡아갔어요. 네. 그랬듯이 4차 산업혁명은 정신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혁명은 우리 세계에 존재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유저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유저는 뭐예요? 소비자죠. 그런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물질계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지 소비하는 이 사람이 없으면 혁명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리 그 반열에 올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이 없으십니까? 네, 오늘 질문해 주신 분께는요 저희가 도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왜 이 책 추천하셨어요? 여기에 응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뒤에 보니까 주식 투자할 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주식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돈이 되는 정보도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두 번째 읽고 있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정신세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물질세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3번 정도 이 책을 다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상당히 나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장소 때문에 또 집으로 다시 가신 1,300만 명의 또 서울책보고 패밀리들에겐 저희 랜선으로 한 번 더 봐달라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진행될 서울책보고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재철 교수님과 저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